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독서는 바로 이제 사회 문화 분야의 글이죠. 그렇죠? 바로 소송 비용의 각자 부담주의와 패소자 부담주의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는 2025년 고2 3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실제로 뭐 법 관련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혹은 실제 이제 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는 신문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법관이 항상 마지막에 보면은 뭡니까? 소송 비용은 뭐 누가 부담한다 이런 내용을 붙이는 경우가 있고 안 붙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경우를 생각하면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법에서는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사법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자, 그 중에서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민사소송은 법률 관계를 확정하는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민사소송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민사소송은 바로 뭐다?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은 게 민사와 형사의 차이점을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민사와 형사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민사는 그 개인 대 개인으로 개인의 소장을 접수해서 하는 거고 형사는 나라에서 개인한테 너 새끼 잘못했으니까 와라. 비슷하긴 하죠.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 형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형사법은 바로 뭐다? 자, 법으로 정한 그렇죠? 정한 범법 행위를 한 사람이 대상이 되는 그러한 법을 우리는 형사법이라고 하고 형사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재판을 형사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형사법의 경우는 바로 뭐냐면 검사가 그렇죠. 검사가 뭡니까? 그 대상을 고발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검사가 고발을 하게 되고 바로 뭡니까? 대상을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형사법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대상을 재판을 할 때 무죄 추정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단은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죄가 없는 걸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가 하는 일은 바로 뭐다? 이 대상의 뭡니까? 범법 행위를 그렇죠. 증명할 의무가 검사에게 존재를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민사 같은 경우는 민사법은 바로 개인과 개인 사이 그렇죠? 혹은 개인과 단체도 상관없고 단체와 단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개인과 개인 사이 계약 등 법률 행위로 인해 그렇죠?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때 하는 게 바로 민사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민사법의 경우는 알겠죠? 그렇지. 바로 개인이 고발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개인과
개인의 법률 행위를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때? 양측 각자가 그치? 그쵸? 상대방의 여기는 변호사 대 변호사. 그쵸? 행위를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바로 변호사 대 변호사의 싸움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뉴진스 관련된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실 민사법에 의해 가지고 판결이 나는 그런 것들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사 같은 경우는 형사 같은 경우는 검사가 고발하고 검사가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알겠죠? 물론 뭐 인지세나 이런 거 정도는 발생을 하는데 거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물론 이제 자신이 변호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면 그 비용은 들어갈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죠? 근데 반면에 민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변호사 대 변호사의 싸움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무조건 변호사 비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계속 봅시다. 그래서 민사소송은 바로 뭐다?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소송의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을 바로 뭐라고 한다? 소송 비용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뭡니까? 과도한 소송 제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소송 비용을 소송의 당사자가 부담하게 하는 재판 유상주의를 택하고 있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민사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자,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뭐다? 얘는 법률 관계를 확정하는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민사소송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죠? 이번에 뉴진스 사태를 보더라도 바로 뭡니까? 뉴진스의 계약 관계가 이제 뭐 민희진이라고 하는 한 개인과의 관계냐 아니면 하이브라고 하는 회사와의 관계냐 이런 법률 관계, 계약 관계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그 재판이었죠. 민사 재판이었잖아요. 그렇죠? 결국 핵심 쟁점이 바로 하이브 소속이냐 민희진 소속이냐라는 게 쟁점이 됐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계약이 어떤 게 더 올바른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재판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우리가 민사로 그렇기 때문에 본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민사 소송은 바로 뭐다?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게 소송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일단 이 민사소송에는 바로 소송 비용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소송 비용은 바로 뭐다? 민사 소송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소송 비용은 기본적으로는 바로 재판
유상주의를 우리나라에서는 채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남받는 걸 바뀌고 있어. 그렇지. 그래서 재판 유상주의는 바로 뭐다? 소송 비용을, 그렇죠? 소송 당사자가 부담을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과도한 소송 제기를 예방하기 위해.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네. 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소송 비용은 크게 재판 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송 비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뭐로 나눌 수 있다? 재판 비용하고 당사자 비용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더라는 거죠. 여기서는 분류의 방식을 쓰고 있죠. 그렇죠? 자, 이 중에서 재판 비용은 바로 뭐다? 바로 당사자가 국고에 납입하는 비용으로, 그렇지? 재판 수수료인 인지대와 재판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데 드는 비용인 송달료 등이 재판 비용에 속한다는 거죠. 네. 자, 근데 이때 인지대는 뭡니까? 특징이 소가에 비례를 하게 돼서 같은 소가로더라도 1심보다는 2심에서 2심보다는 3심에서 더욱더 비싸게 비용이 인지대가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심 재판 소송 걸 때 인지대가 10,000원이 들었으면 2심 재판 때는 20,000원, 3심에는 30,000원 이렇게 점점점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10,000원 단위는 아닙니다. 알겠죠? 자, 얼마나? 글쎄 정확하게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당사자 비용의 경우는 바로 뭐다? 당사자 비용은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며 드는 부대 비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송 서류의 작성료, 자기가 스스로 작성하면은 필요가 없지만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대리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작성료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당사자나 증인의 출석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바로 뭐다? 변호사 비용, 그렇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거 지워도 되겠죠? 네. 그렇지? 자, 그래서 소송 비용은, 그렇죠? 자, 아까 뭐 1번, 2번 썼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3번. 자, 소송 비용의 종류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재판 비용. 재판 비용에는 인지대, 그 다음에 송달료 등이 포함이 되는데, 요 인지대의 경우는 바로 소가에 비례를 한다는 거죠. 그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당사자 비용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소송 진행을 위한 부대 비용. 뭐 왔다 갔다 그 뭡니까? 차비라든지. 그렇죠? 왜냐면 법원에 가서 직접 그 뭡니까? 서류를 제출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부대 비용들. 그 다음에 소송 서류 작성료. 그 다음에 당사자 증인 등 출석 비용, 그리고 가장 큰 게 바로 변호사 비용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더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봅시다. 자, 소송 비용은 소송 당사자 양측이 각자 부담할 수도 있고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각자 부담주의는 바로 뭐다? 바로 변호사 비용을 비롯한 소송 비용을 소송 당사자 양측이 각각 부담하는 걸 각자 부담주의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더치페이. 알겠죠? 그래서 이는
소송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불법 행위로 인하여 변호사 비용이 초래된다는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불법 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각자 부의 부담주의가 뭡니까? 성립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각자 부담주의는 뭐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임한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는 거죠.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뭡니까? 원칙적으로는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바로 뭐다? 패소자 부담주의를 취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 민사소송 같은 경우 끝에 뭡니까? 이에 대한 소송에 대한 비용은 뭡니까? 뭐 누가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패소보다 부담주의는 뭐다? 법원이 적절하게 정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소송에서 전부 패소했다면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 일부 패소하였다면 패소한 비율에 따라서 당사자 각각이 소송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다. 즉 뭡니까? 책임이 0대 100이었으면 어때? 무조건 100인 상대방이 무조건 다 변호사 비용 등 모든 비용을 다 지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는데 제가 좀 더 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대 7이나 4대 6이나 이렇게 그 잘못된 비율이 발생했다고 치면은 그 뭡니까? 소송에서 사용된 비용도 양쪽의 비용을 다 합쳐가지고 그 비율로 나누어서 진쪽과 이게 비율대로 각자 부담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래서 이는 패소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패소자에게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 법률상 책임을 부과함이 합당하다는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서 따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패소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패소자에게 소송이 제기된 상황의 법률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 즉 네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따르는 것이 대체로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여 승소자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그렇죠? 가끔 가다가 어거지로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랬을 때는 오히려 뭡니까? 만약에 네가 지게 되면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야. 소송을 하기 전에 무분별하게 소송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을 해야지. 왜? 그러면은 이긴 사람은 만약에 각자 부담주의였으면 어떡해? 이겨놓고도 손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승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뭡니까? 패소자 부담주의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막아 법원의 부담을 덜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를 통해 승소자의 재산권을 보장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법원의 부담을 덜 수도 있기 때문에 패소자 부담주의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패소자 부담주의는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을 일으켜 정당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뭡니까? 소송 비용의 부담에 대한 원칙을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아직 많이 남았어요. 3번이지. 그렇지, 바로 소송 비용 두 번째 것도 소송 네. 부담에 관한, 그렇죠? 네. 관점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바로 각자 부담주의라는 거죠. 그죠? 각자 부담주의는 바로 뭐다? 소송 비용을 소송 당사자 양측이 각자 부담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렇죠? 바로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쵸? 그 다음 불법 행위로 인해 변호사 비용 초래가 되었다는 개연성도 없는 경우에, 그치?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바로 손해배상 범위에 소송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경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이 각자 부담주의의 한계, 문제점은 바로 뭐다? 대부분의 분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임한다는 현실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게 이 뭡니까? 각자 부담주의의 한계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바로 패소자 부담주의라는 거죠. 자, 패소자 부담주의는 바로 뭡니까? 바로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이것은 법원이 적절하게 정한다는 거죠. 그 비율은 법원이 정해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패소자 부담주의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우리 법에서, 그렇죠? 원칙적으로 취하는 관점이죠. 즉 우리 법원은 패소자 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 패소자 부담주의에 따르면은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패소 비율에 따라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실이 100%면은 100% 다. 그죠? 만약에 과실이 70%면 전체 소송 비용의 70%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패소자 부담주의에서는 바로 무과실 책임주의를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무과실 책임주의는 바로 뭐다? 그쵸? 바로 패소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패소자에게 진 사람에게 그쵸? 소송이 제기된 법률상 상황의 책임 부과가 목적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이 돈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다 적었어요? 거의 다 적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밑에다 이어서 화살표에서 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그렇죠. 자, 이 경우는 바로 뭐다? 바로 승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고, 그리고 소송 남발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세 번째 단점은 디귿이지. 디귿. 한계는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소송 비용의 부담감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바로 뭐다? 재판받을 권리 제한의 우려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변호사 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알겠습니까? 웬만한 사건들 같은 경우는 변호사 비용, 변호사를 고용을 하면 기본이 몇백 단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거는 기본이죠. 조금 재판이 장기화된다든지 굉장히 좀 복잡한 사이즈가 큰 거 같은 경우는 몇 천에서, 그렇지? 가끔씩 이제 보면은 뭡니까? 가장 유명한 우리가 법무법인 하면 어디가 있어? 그 로펌 중에 가장 유명한데 그 김앤장 같은데, 네. 그렇지? 그런 데는 보통 몇억 단위입니다. 한 번 재판을 수임하는데,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 뭡니까? 소송을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송 비용이 더군다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돼서 소송을 걸어야 함에도 못 거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바로 뭐다? 이런 그 패소자 부담주의 같은 경우도 사실 완벽한 제도는 아니고 한계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이러한 부작용은 특히 공익소송에서 두드러진다는 겁니다. 공익소송은 불합리한 사회 문제를 개선하여, 자, 공익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불합리한 사회 문제를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거나 국가 권력으로부터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우리는 공익소송이라고 한다는 거죠. 즉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거, 이런 개념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격상 불특정 다수를 피해서 구제하려는 목적을 띠는 경우가 많다. 즉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승소할 경우 그 이익이 사회 전체로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패소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공익소송에서 패소자 부담주의는 공익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문제까지 일으킬 우려가 있다라는 것. 실제로 공익소송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승소를 해도 정작 승소자가 이익을 보는 것은 별로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국가에 의해 가지고 한 100명이 피해를 받았다. 그래서 그 100명의 소를 대신해가지고 소를 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상 여기서 오는 이익도 100명이 나눠서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경우는 이윤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이걸 승소를 해가지고 얻게 되는 이익 자체가.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 공익을 위해서 재판을 하는, 국가 상대로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뭐 대표적으로 그 예전에 독립유공자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 인정받게 하는 그러한 그 재판이라든지, 그치? 그 다음에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관련된 것도 이런 것도 재판을, 국가 상대로 재판하고 소송을 하고 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 경우는 공익소송인데, 사실 이 위안부 할머니라든지 독립유공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굉장히 가난하게 사니까, 혹시 만에 하나라도 패소하게 되면은 어때? 그 소송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자기와 같은 처지에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혜택을 보는 거지, 나 혼자만 많은 혜택을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제 나 하나에 대한 이익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게 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익소송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패소자 부담주의가 오히려 여러 가지 한계점을 보인다라고 글을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송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한 이러한 내용을 지닌 글이 바로 이 소송 비용의 각자 부담주의와 패소자 부담주의라는 글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한 것 중에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아까 과제 했던 거 질문 못한 거 질문하고 마무리합시다. 알겠죠?